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으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희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둘 테니까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또 채팅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부터 미리 만나볼게요.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 가습기 살균제 폐암 유발 12년 만에 인정, 한국 직장인 재택근무 월 1.6일. 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하시죠? 법률 이슈 토크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는요.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는다라는 골자인데요. 보험료를 더 냈는데 연금 수급 시기 늦어지면 당연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개 이후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지금 현재는 매달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제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설명을 드려야 쉬우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굉장히 많은 연금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다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연금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는 다 국민연금이라고 해요. 하지만 국민들이 보통 국민연금 몇 세부터 받나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노령연금이죠. 일정한 나이 나던가 일정 기간 연금을 납입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받는 일종의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내는 방식인데요. 이 퍼센트가 현재는 소득의 월 9%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월 소득의 9%를 내는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 경우에는 직장에서 4.5% 반반 부담하는 구조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약간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연금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어떤 모델을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9%를 내고 월 한 40년간 낸다. 그래서 65세부터 일정 금액을 받으면 되는 안으로 구조되어 있어요. 근데 연금이라는 것이 노후를 약간 보장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뭐 까다롭다라기보다는 약 1.8배 낸 돈의 1.88배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더 받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노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줘야 되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가 고갈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실제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가 용어를 꼭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었을 때 받던 돈 소득의 일부를 이제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금 받기 전에 냈던 소득과 비교해 봤을 때 한 40% 정도 받을 수 있게 소득 대체율이 지금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9%의 보험료를 적용해서 보험을 내고 특정 나이 때 예전에 받던 소득의 한 40% 정도는 보장이 될 수 있게 설계된 안이 지금의 국민연금 안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김민혜 씨, 저도 이제 이게 공부를 하다가 좀 알게 됐는데 초기에 이것이 국민연금이 도입됐을 때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였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야, 이거 이제 연금 고갈되겠다라고 해서 한 번 손을 댔다가 지금의 이제 소득 9% 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주셨듯이 야, 이러다가 고갈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네. 아, 연금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복지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서도 이 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그 국민연금 기금을 고갈 시기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쯤 고갈이 될 거라고? 일단 복지부 네. 산하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네. 재정이라는 건 이제 살림, 뭐 소득 지출 이런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네. 위원회에서 해봤더니 현 상태처럼 가면 2041년에는 적자,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이야, 그래서 얼마 안 손을 남았는데요? 내야만 된다라는 건데 네. 큰 방향성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한마디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 네. 즉 사람들이 돈 더 내야 된다. 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신 네. 더 늦게 받게 해야 된다. 아니 그게 뭐예요? 아,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네네. 좀 논란이 되고 이것이 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얘기만 들어서는 전 잘은 모르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번에도 한번 올렸는데 또 고갈이 된다고 했으면 올려도 또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들거든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 도래를 했는데 이번에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개혁안 초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큰 틀은 말씀드렸죠. 월 9%의 보험료율을 이제 단계적으로 올린다. 네. 매년 0.6%포인트씩 2025년부터 올린다. 그럼 도대체 0.6 수십 년간 올려가지고 뭐 한 30% 걷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일단 12%까지 올리는 한, 15% 한, 18% 세 가지 너무 계산안이 많아요.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올리면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아무래도 늦출 수 있겠죠. 각 안에 따라서. 그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 이게 정말 민감한데. 네. 자, 현재 국민연금 63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은 2033년 이후에 5년마다 한 살씩 올립니다. 그럼 네. 2048년에는 68세로 바꾸자. 아. 이런 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인 제가 아까 소득 대체율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가 유지가 된다라는 안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게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네, 일단 받는 시기는 늦어집니다. 늦어져요. 그런데 내가 얻고자 하는 소득 대체율은 현재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이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개혁적이긴 한데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소득 대체율 제가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소득 대체율은 안 늘려주면서 돈을 더 오래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이게 노인 빈곤율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자, 현재 보험료율은 이제 9% 아까 말씀드렸죠. 자, 15%나 뭐 18%까지도 만약에 높아진다면 가입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을지 걱정인데, 자, 또 정년퇴직이 60대 초반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이제 수급을 68세에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도 상당히 길잖아요. 그 텀은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정년 연장을 일부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 드렸었죠. 네. 왜냐하면 정년 연장이 왜 돼야 되냐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하면 이제 소득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일단 봐야겠죠. 월급으로 들어온 돈이 네. 정년에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68세 때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 8년 기간은 소득이 없는, 이걸 소득 절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나 노인들에게 8년 동안 연금도 못 받는 기간이 발생한다? 많이 클 것 같아요. 실제로 생각하기 그럼요. 어렵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무엇보다 또 이번 개편안이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시나리오만 지금 제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내는 돈을 늘리면 그만큼 받는 돈도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기금이 워낙 부족해서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이런 제시밖에는 안 됐던 건지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무리 이제 정부에서 연금 개혁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못 내겠다. 나 그럼 국민연금 그냥 안 주고 안 받을란다. 뭐 조기 수령한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제도를 그쵸. 활용해서. 그럼 본래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취지가 흐려지는 거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부분이 소득 대체율을 지금처럼 가져간다. 네. 42.5%거든요. 보통 우리가 40%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안 건드리고 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 소득 대체율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네. 국민들이 더 많이 더 오래 내는데 그래도 내가 받는 돈이 내가 예전에 받던 소득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네.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재정 계산이 내부에서도 소득 대체율을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또 사퇴하기도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위원회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꾸릴 때는요. 네. 똑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결국은 이 안을 놓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원회가 한쪽의 주장을 담은 사람들이 되면 이 위원회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구성을 보면 정부 측 위원을 제외하고 일단 9명입니다. 잘 보십시오. 9명 중 6명이 재정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이고, 예. 보장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득 대체율이나 이런 보장성 강화론자는 2명이니까 애초부터 편향적이었다. 이런 반발이 지금 내부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예.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노후에 어떤 보장을 해주는 성격보다는 재정 안정성이라는 목적을 놓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 안정이냐 혹은 노후 보장이냐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이건 사실 연금의 목적이라든가 현재 상황에서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네. 지금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저는 다만 노후 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인인데 개인들도 왜 적금이라든가 재테크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국민연금이 뭐 좀 덜 받고 뭐 보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진 개인 자산으로 어느 정도는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국민연금 하나 믿고 노후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게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받는 타격이 너무 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내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좀 노후 보장을 좀 섬세하게 살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연금 재정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서 미래 세대와 미래 정부가 떠나야 할 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민연금에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예산안 발표하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줄었다 늘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네. 전년 대비 몇 퍼센트 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역설적으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에 투입하는 세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을 비교해 봤더니 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투입하는 재정은 지난해 대비 14% 이상 늘렸고,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은 늘리긴 늘었지만 5%밖에 안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왜 그럴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투입한다라는 게 중요하게 생각한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분석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 적자가 더 시급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이나 국민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시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일각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이걸 덜 심각하게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재정을 자꾸 투입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개혁안에 속도를 내서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인식이 일부 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기금 운용 수익률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그리고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예측이 어렵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안전자산의 55% 그리고 위험자산의 45%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왜냐하면 아니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는 우리가 이제 공격적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투자 수익률을 올려야지 무슨 말이냐 이러다가 기금 고갈된다고 맨날 그러면서 이런 의견이 반면에 네. 반대 입장에서는 이거 개인 자산도 아니고 국민의 노후 보장과 직결된 연금을 잘못 운영했다가 손실이 커지면 어떡할 거냐.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예. 이런 찬반이 조금 엇갈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민연금이 해외 연기금에 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격적 투자를 주장하는 분들이 해외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한국은 연기금 평균 수익률이 4.7%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만 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네. 캐나다를 봤더니 1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10.1%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러냐? 네. 자산 내부가 국내 상품에 쏠려 있다. 따라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외 상품에 투자도 하고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이 낮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적어진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위험 자산에 비중 있게 투자하는 게 사실 좋을까 싶기도 한 게 어쨌든 말 그대로 위험한 거잖아요. 리스크가 크다는 건데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위험 자산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렸던 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해외 부동산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는데 금리랑 또 맞물려서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우리가 집에서도 하다못해 재테크를 할 때 네. 굉장히 뭐 펀드나 이런 것처럼 약간 어떤 투자나 이런 거 있는 경우에는 금리가 높게 나올 수 있지만 네. 반대로 위험 부담을 자기가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연금이나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논란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잘 합의점이 안 나오는 건데요. 다만 전 이거는 공감을 하는 것이 예. 굉장히 우수인력을 좀 유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우수인력을 유치해서 어떤 이 부분을 어쨌든 과거처럼 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수익도 놀려야 된다.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사실 몇 주 전에 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 대자분 줄 알았어요, 주제목. 정년 연장 얘기를 했었죠. 다 맞아요.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혁안이 나왔다 해서 와 굉장히 반갑다 하고 내용을 봤더니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험료를 얼마를 더 내고 언제 받고 사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법이 통과가 돼야 하는 건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좀 큽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이 이제 기금 국가를 늦추고자 더 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에서는 더 받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인상이 된 방안이 과연 포함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 아까 제가 국회에서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연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특히 세대와 상관없이 연금 얘기만 나오면 나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불안합니다. 예. 매달 나가잖아요. 그럼요. 매달. 사실 예. 9%도 통장에서 딱 빠져나갔을 때 느끼는 이 너무 강도가 아깝죠. 적지는 않죠. 물론 이제 돌려받는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너무 오래 내지 않고 아. 너무 많이 내지 않고 소득 대체율도 높았으면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령화랑 맞물리면서 하다못해 이렇게 들어가야 될 돈은 많고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소득 대체율 방안은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너무 반대 여론이 심해져서 결국은 개혁이라는 것이 그래서 속도를 못 내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좀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많이 나와야 되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사회보험을 볼 때 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돈을 무조건 지금 많이 준다고 줬냐, 적게 나라 줬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령화도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뭐 40대, 50대인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 20대가 됐을 때 기금이 고갈돼서
못 받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또 여론이 있어요. 아, 그럼요. 세대 갈등 네. 이면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해외 사례를 보면 해외 수 이런 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랜 네. 시간에 걸려서 아주 정교하게 모델을 논의하고 사회 각계의 토론회가 열리고 찬반 토론이 격렬하고 또 각종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을 때 아주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는 긍정평가도 있지만 네. 좀 허술하다는 평가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년 연장도 또 예민한 문제예요. 네. 제가 보기에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큰 둘레 안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하나만 딱 간다고 해서 절대 안 되죠. 통과되진다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올해 안에도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한 앞으로도 최소한 5번 이상은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네. 언론사별로 사설 한번 비교 분석을 해왔는데 예. 뭐 보수, 진보, 뭐 중도, 소위 이렇게 분류되는 모든 언론에서도 연금을 이대로 두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네, 다 이제 같은 문제점이 마음인가 봐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 손은 대야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찬반이 나뉘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위원회 역할이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좀 잡음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은 결국 정부의 노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좀 더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이것이 자칫 미래 세대와 기성세대 갈등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말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고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는요. 가습기 살균제 폐암 유발 12년 만에 인정이라는 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코에 낀 채 국회와 법원 앞에서 진상규명 요구하던 피해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하지만 아직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12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헷갈릴까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폐암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질환 다 이게 아니라 폐암. 폐암만 인정한 일단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데 이번에 나온 것이 이제 폐암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 짚어주셨네요.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2011년에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네. 저도 당시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임산부 4명이 갑자기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은 사망을 하는 원인을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질환이야? 하고 같은 증상에 있는 환자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공통점이 가습기를 틀어놨는데 거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다더라 해서 본격적으로 피해가 알려지게 된 거고요. 정부에서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뭐 유족들과 또 피해자들과 진상규명 과정, 굉장히 복잡한 과정, 또 정부에서의 기금 마련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소식 제가 폐암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어떤 인과관계가 명확해야만 거기에 대해 피해 구제 과정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됐다고 정부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예전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암이 발생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 사실 폐암의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 직접적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폐암 환자가 인정된 건 2021년에 있었는데 이건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20대의 젊은 나이에 흡연을 한 적도 없고 했기 때문에 요인은 가습기 살균제밖에 없다라는 거였고, 근데 이번에는 폐암 발병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라만 국한할 수 없는 피해자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인정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폐암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136명의 피해가 인정이 됐고요.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176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피해자 유족은 너무 늦었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2011년으로 돌아가 보면 한 대학병원에서 원인 불명 폐 질환으로 아까 말씀하신 산모 4명이 사망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됐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쭉 과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이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폐암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지만 계속 이 증상을 아직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굉장히 오래된 경우이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 이번에 폐암과의 상관성이 인정이 된 사람 206명인 거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두고두고 좀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계속 갖고 계속 어떤 좀 개선책이라던가 해결안이 나와야 되는 진행형의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길래 이런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양산했는지 어쨌든 수천 명의 피해자가 나왔고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의 책임도 물었지만 여전히 갈등이 크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본격적으로 알려졌고요. 네. 2017년에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정부에서 이른바 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주 기업을 상대로 예. 돈을 받아서 피해 구제 기금을 받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지 뭔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의 입장과 그 기업의 입장이 지금 나뉘는 거죠. 도대체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걸 별개로 이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한 기업이라던가 이것을 허가해줬던 정부 관계자 일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이건 이제 별개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난 상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기금에서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을 놓고 또 이견이 나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가습기 살균 사건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화를 많이 냈었습니다. 자, 더 많은 분들이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가 있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재환 작가의 작품이었는데요. 균, 가습기 살균제와 말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딸과 부인을 잃은 사람이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작가가 이 작품의 원작 소설자인 걸 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터널이라는 작품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화요? 하정우 배우 나온 그거요? 예, 예. 네, 터널의 원작도 이분이 썼다라고 하고요. 예전에 또 소원이라는 작품이 네. 있었습니다. 그분의 원작 소설도 이분이 소재원 작가가 썼다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어떤 약자를 대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또 영화로도 제작돼서 개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제목이 영화죠? 공기살인이었죠. 제목을 네. 딱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딱 마음에 네. 와 닿으시죠. 이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 실체를 밝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제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현실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영화들이 개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거 다 해결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여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피해 구제 법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기업가에 있어서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하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또 효과는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재환 작가는 또 영화 개봉 당시에 우리의 기억이 기적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갓난아기들도 너무 많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을 때가 4살이라면 지금 12년이 흘렸으니까 16살이에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난 피해자들의 생활을 보면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면서 학교 생활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마치고 지금 치료만 받느라고 학교도 못 다니고 있다. 이런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정말 분노하고 슬퍼하는 지점은 예. 이분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건 뭐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고 정부에서 허가해준 제품이라고 하니까 네. 썼는데 기업이 난 잘못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사건에 대한 뉴스를 다룰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네.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화학 제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그런데 이 안정성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일을 계기로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그 어떤 피해자 어머니의 인터뷰 중에 하나가 임신을 했을 때였는데 아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살균제를 어쨌든 위생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건데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은 절대 안 가지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네.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 가습기 살균제 광고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많이 나왔고요. 네. 많이 판매됐었고 사실 저도 썼습니다. 음. 근데 저는 이 가습기를 쓰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네. 처음에 쓰다가 이제 안 썼고 예. 그래서 뭐 피해를 거의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한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어머님이 좀 연로하셔서 방에 가습기를 틀어놨는데 우리 물때 끼고 혹시 네. 곰팡이 필까봐 효도하는 마음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그러니까요. 꼭 챙겨드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머님이 당시에 돌아가셨는데 뭔가 이상하게 뭐 좀 폐가 딱딱해지는 건데 당시에는 전혀 생각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 모르셨었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 후회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예. 걸 본 적도 있고요. 가습기 살균제가 이게 인과관계를 피해를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족 사진 앨범을 다 뒤져봤더니 그 가습기 살균제 쓰고 있는 게 배치된 사진을 찾았어요. 겨우 찾아내셨고 찾아낸 겁니다. 예. 이렇게 정말 오히려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입증을 어렵게 해야 입증을 되는.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피해자들은 다 좋은 의도로 사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 폐암뿐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또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기 중에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들이켜면 심장 등 폐가 아니라 다른 장기로까지도 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몇 명 정도 피해가 인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네. 5천여 명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가 95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너무 제가 턱없이 말씀을 부족하게 드렸듯이 인정되네요. 예. 정말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밝혀내지 못해서 숨겨져 있는 환자도 있을 가능성이 네. 있는데 최근에 한 연구 결과를 봤더니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물질 염화 벤젤코늄이라는 물질이 폐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왜 폐암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피해 구제 신청하거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주로 이제 폐라던가 호흡기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폐가 아닌 다른 장기에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 네. 이 쥐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질을 흡입시켰더니 폐뿐만 아니라 심장을 둘러싼 근육이 다 망가지고 부신, 췌장에 이 물질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되면 피해 구제의 범위가 더 넓어지거나 숨겨졌던 피해자들이 내 질환이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네. 인과관계를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최근에 국회에 요청한 공청회마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공청회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제도나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국민들이라던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를 거쳐서 다시 국회의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법과 충돌이 없는지 살펴보고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져야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기금이 마련돼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첫 발부터 뭔가 삐그덕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네.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받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의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자들의 입장을 빨리 들어서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한 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어떤 그 조정안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공청회를 해야지 실효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어떤 사안을 놓고 차분하게 논의하는 분위기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모든 관심이 정당의 선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유가족이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더 속상하고 너무 선거 때문에 국회가 민생 현안을 다루는 그런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타당성이 있는 우려이기 때문에 여야에서 서로 너무 이견이나 법적 충돌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좀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지정을 하고 공청회도 서둘러서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상으로 참 애가 탄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체가 20개 정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또 많은데, 그런 또 의견들을 좀 잘 통합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공청회가 열렸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지금 말을 하면 할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대로 잊혀지지 않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을 받고 또 피해 구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 차원에 뭔가 마련되지 않으면 개별 피해자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이 어떤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논의가 제대로 돼야 되고요. 저도 사실 뉴스 보고 좀 놀랐는데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이런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올리면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5만 명이 여기에 동의를 하면 이제 이 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지난 8월에 국민동의 청원을 했는데 7,252명만 동의했다라고 하네요. 너무 관심이 적네요. 근데 사실 우리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우리가 단체 대화방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국민동의 청원 좀 해주세요라는 거 올라오면 하나하나 마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파킨스병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 약품에 대한 것도 저도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분들의 가족들이 많이 전파해달라고 해서 저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성범죄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하면 저도 하고 있는데, 정작 저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내용을 뉴스에서 다루면서도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민의 대리기관인 국회에서 다른 걸로 서로 싸우지 마시고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굳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찬반을 떠나서 정말 어쨌든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고 국민을 위한다면 좀 하루빨리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토크 이번 주제는요. 한국 직장인 재택근무 월 1.6일입니다. 평론가님 예전에도 기자로 재직했던 시절 있으시잖아요. 네, 직장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재택근무가 뭐예요? 기자하면 진짜 밤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적 특성이라는 것이 현장에 항상 나가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사실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재택근무를 했던 기자 후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취재 현장에 나갈 때는 나가고 보통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기사 작성하면 되고 음.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해봤다라는 의견 나오니까 조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사회가 바뀌면서 그런 분위기가 또 생겨났는데 네.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를 활성화한 기업들이 꽤 많았죠. 당시에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회사에 출근해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자, 많은 기업과 이제 직장인들이 그런 걸 깨닫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후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나 재택근무만 하는 회사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흐름이 이렇게 바뀌나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닌가 봅니다. 세계 34개국 가운데 한국 직장인의 재택근무 일수가 가장 적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이 월평균 재택근무하는 것은 1.6일 34개국 중에 꼴찌였다고 합니다. 꼴찌예요. 아이고. 네. 이제 이 34개국이라는 것은 네. 뭐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렇다기보다는 뭐 캐나다, 미국, 영국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비교 가능한 국가들을 묶었겠죠. 네.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들어가 있고요.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지난 4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이라던가 뭐 독일의 연구소가 같이 실제로 44개 나라의 정규직을 대상으로 42,00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관련한 조사를 네. 4월부터 5월 했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놀랍지 않은 건가요? 한국이 꼴찌였다. 네. 물론 이제 일본도 2일, 대만에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가 낮긴 한데 우린 그거보다 더 낮았고요.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 6.8일입니다. 한 달에 6.8일. 예, 6.8일을 재택근무를 하는데 쉬는 날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근무 그래요? 일자 중에 6.8일이니까 그럼 3주 일하고 1주 집에 있고 집에서 일하고 이런 뭐 그런 건가?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국은 6일, 미국은 5.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아시아권이 좀 재택일수가 현저히 적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주거 환경이 좀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아파트에서 많이 살죠. 예. 그리고 한 집에 여러 명이 살고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분위기 자체가. 그럴 수 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왜 좀 교외의 넓은 공간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 있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네. 생산성을 높이기에 좀 좋은 환경이 되어 있더라. 즉 재택근무를 해도 크게 무리를 받지 않는다라는 주거환경 영향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 조직 문화가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우리나라는 모 기업은 재택근무를 아예 시행한 적이 없다라고 이름을 딱 쓴 케이스도 있다라고 예. 하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동안 얼마나 타이트하게 또 뭐 규제라든가 방역에 따라서 했느냐 이런 부분도 영향이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참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자, 엔데믹 시대를 맞아서 이제 재택근무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 제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자, 기업 규모별로 보면은 대기업들이 재택근무 비중이 좀 높은 편이네요. 예, 맥킨지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네. 맥킨지에서 뭐 런던, 뉴욕, 파리 이렇게 9개 대도시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재택근무는 7%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를 다시 분석했으니 그나마도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기업이 온라인 디지털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인프라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택근무를 해도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봉과 직급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결과 때문에 연봉이 높은 거잖아요. 네. 뭐 이 사람이 매일 출근해서 타이핑을 잘하고 사무실 정리를 잘하고 이런 직군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의 신입사원이면서 연봉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엄청난 결과로서 됐다라기보다는 기업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또 이런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재택근무가 여러모로 장점은 또 분명히 있지만 과연 이게 업무 생산성으로 이어지는지는 이제 또 오너 입장에서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는 재택근무가 대면 근무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나은 게 아니고 낮다. 그런 연구 결과가. 이건 이제 어디에 예. 초점을 맞추냐에 대해서 물론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네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인도 IT 산업 분야 종사자 10,000명 정도 이른바 팬데믹 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재택근무를 했더니 노동 생산성이 8%에서 19% 줄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그 이유는 의사소통이 한계가 있더라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하는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뭐 직업군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어쨌든 참고 자료로 보는 정도로 해야지 모든 직종과 모든 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소통 부족을 이유로 직원들의 자율에 맡겼던 재택근무를 축소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긴 해요. 예. 물론 이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네. 특히 뭐 우리나라처럼 교통 차 막히고 특별한 네. 출근 시간대에 몰려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완전히 복지의 어떤 축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동안 재택근무를 했던 기업들도 좀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해서 며칠은 재택근무, 며칠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네.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줌으로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소통이 안 되고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택근무를 줄이고 사무실로 출근을 권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도가 예전보다 낮아지니까 네. 옛날에는 정말 한 명만 코로나19 환자 있어도 회사가 다 마비되니까 아예 나오지 마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많이 완화됐고 네. 또 예전보다 뭐 확진자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줄면서 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이제 저희 생생범위쇼에서 다룬 적도 있는데 재택근무가 이제 축소 폐지되면은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도 되게 많대요. 직장인의 70%가 약간 줬다 뺏는 느낌이 들어서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뭐 케바케지만 실제로 집에서 일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거 좀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종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네. 봐요. 제가 아는 작가님들 중에 상당수가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이 왔다 갔다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통 체증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집에서 집중해서 하는 일이 더 나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일부 기업에서 나오는 지적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은 뭐냐면 협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 그쵸. 좋은 결과가 나온 맞아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재택근무를 하는 게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좀 이른바 MZ세대는 재택근무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조직 문화가 아직까지는 네. 우리나라는 상위 직급 중심인데 어르신들이 많은 문화이기 때문에 네. 일보다 그 어떤 조직의 회사 문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문화 때문에 네. 난 일하러 직장에 간 건데 뭐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질문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직업군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또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사실 재택근무의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향후 두 가지 섞은 하이브리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업무를 택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근무가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며칠은 재택근무하고 며칠은 출근한다를 혼합한 거죠. 네. 그래서 주 4일은 뭐 회사에 재택을 하고 하루는 출근한다 이런 개념인 건데 좋은 점은 뭐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도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줄이면서 네. 또 생산성은 좀 높이면서 네.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도심에서는 또 재택근무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때문에 그 직장에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집을 얻어야 되는 경우에는 똑같이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더라도 집세 다 나간다, 교통비 다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직군에 따라서 오히려 경기도 외곽에 가는 게 훨씬 살기가 오히려 좋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이건 뭐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든가 프리랜서와도 상관없는 직종들이 또 협업하는 형태면 협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재택근무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무엇보다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공직사회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최근에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제도를 이렇게 바꿀 때 가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사회가 공직사회이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절차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좀 젊은 세대가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방식이라던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 분야는 네. 이거 손실이 나면 내가 책임지고 말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회사와 직원이 서로 효율적인 근무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즘 노사협의를 할 때 뭐 임금 인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회사들은 아예 신입사원을 뽑을 때 연봉도 연봉이지만 일하는 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과감하게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원이 즐거워야 조직도 즐거우니까 바뀌고 있는 직원들의 문화를 많이 반영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구성원들이 성과 창출에 최적화된 근무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사측과 또 리더 또 깊고 넓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희연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557-8295번이나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상담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